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 재혼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새댁이기도 하고요. 제가 왜 사연의 글을 쓰게 됐는지 소개를 듣고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죠? 바로 제 전 남편과 전 시댁과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랍니다. 그럼 제 인생 이야기와 시댁의 만행 고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청 재밌을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눈에 띄거나 특별하지 않은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에 이혼을 하셨고 줄곧 아빠와 둘이서 살아왔어요. 부모님의 이혼 사유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의 외도라는 것을 중학교 때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병원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들었거든요. 평범하게 성장한 저는 전문대학을 나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평범하게 연애도 몇 번 했고 30대 초반에는 2년 넘게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와 비슷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자였는데 닮은 점이 많아 서로에게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예비 시댁에 가봤더니 생각보다 부자여서 놀랐습니다. 단독주택에 집안도 엄청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부자인 걸 왜 티내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으로 마련한 집이고 시어머니의 재산이니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네요. 들어보니 시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여러 가지 재산을 증여받게 돼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하더군요. 저는 행여나 부잣집 아들이어서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쩌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허락하시되 자신에게 기댈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다닌다고 했지? 그럼 모아둔 돈도 별로 없겠네. 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둘이 알아서 살림집 차리고 살 수 있겠냐? 난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둘이 알아서 해라. 그럼 결혼을 허락해 주마. 네, 어머님. 저랑 희민 씨는 양가 부모님께 도움 받지 않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허락만 해주시면 저희끼리 알아서 준비할게요. 그래.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니 기특하구나. 그럼 너희끼리 알아서 준비해라. 싱겁게 허락을 받긴 했지만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된 걸 크게 기뻐했습니다. 저도 이제 유부녀가 돼 가정을 꾸리고 나중엔 아이까지 낳게 될 테니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자 대출을 받아서 전세 아파트와 혼수를 마련했답니다. 비록 빚으로 마련하긴 했지만 4, 5년 동안 고생하면 빚을 다 갚고 2세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서 잔소리를 하셨는데 정도가 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느라 살림이 조금 지저분할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 찾아오셨어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냐? 내가 거실 바닥을 걷는데 발바닥에 먼지가 쩍쩍 달라붙는 기분이야. 도대체 청소를 언제 한 거냐?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서 매일 야근하는 바람에 청소할 시간을 놓쳤어요. 늦은 밤에 청소기 돌리면 이웃집에 민폐라서. 핑계 좋다. 넌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먹는다는 말도 모르냐? 청소기를 돌리기 눈치 보이면 빗질을 하든 걸레질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빨래통도 꽉 찼네. 쉰내 나는 거 봐라.
아유, 내가 이 집에 오면 늘상 화만 난다. 어머님, 깨끗하게 치우고 살게요. 그런데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살림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게 순리인데 저한테만 화내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그만 듣고 싶어서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이 독이 돼 돌아왔어요. 이거 아주 웃기는 애네. 애미 없이 컸다더니 싹퉁 바가지가 장난 아닌데. 야, 네 애미 바람나서 이혼했다며? 그래서 호래비 밑에서 그따위로 큰 거냐? 어른한테 무식하게 대들어도 된다고 배우기라도 한 거야? 어머님, 여기서 그런 말이 왜 나와요?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하는 건 이 집 꼬락선이야. 당장 청소랑 빨래하고 주방도 싹 치워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1차전을 치르고 나면 옆에 있던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새언니,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회사 생활하면 이렇게 집안꼴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쥐똥만큼 돈 주는 회사에 충성하느니 칼퇴하고 와서 집을 돌보겠네요. 아가씨, 저희 부부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대출금 갚으려면 악착같이 일해야 한다고요. 아이, 불쌍해라. 그러게 학창시절에 공부 좀 하지 그러셨어요. 저나 아가씨 오빠 하나 똑같거든요?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했다고요. 그리고 아가씨는 대학교 중퇴라면서요? 그럼 고졸인데 학력 운운하시는 거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머, 이 언니 좀 봐라. 전문대가 4년제 중퇴보다 낫다고 말하는 건가? 이봐요, 새언니. 그래도 나는 대학 동기들이 죄다 잘나가는 잘난 남자들 소개해준다고요. 난 언니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을 거라고요. 네, 암요. 그러시겠죠. 착각은 자유라고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아직도 취준생이면서 잘난 남자 만나서 결혼할 생각하다니. 아가씨 머릿속 구조가 궁금하네요. 뭐라고요? 새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살림 똑바로 하라는 말을 했더니 이렇게 막말이 나고 말이야. 언니 가만 보면 인성에 크게 문제 있어요. 우리 오빠가 얼마나 많이 참고 사는지 안 봐도 비디오라고요. 암요.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가씨나 앞가림 잘하세요. 시집 가려면 취직은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말을 받아치면서 늘 좋지 않은 기분으로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중재를 전혀 하지 못하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답니다. 시모녀가 저희 집을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남편과 3차전을 치렀어요. 당신 내가 욕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더라?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야. 내가 나서면 오히려 상황이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내가 당신 표현 들어봐. 그럼 내 동생이 가만히 있겠어? 눈 똑바로 뜨고 날 잡아먹을 거라고. 우리 엄마도 한성질해서 크게 난동 부릴 거라고. 오, 그러셨어요? 아주 호인이 따로 없네. 이봐요, 호인날이. 덕분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비꼬듯이 말했더니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늘 이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쉬는 날 발 뻗고 노는 꼴을 보지 못하셨어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댁으로 불러서 뭐 좀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을에 결혼을 하고 초겨울을 맞이했을 때는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김장했어요. 그 많은 김치를 누가 다 먹냐고 물었더니 친척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군요. 베풀면서 살아야 나중에 복을 받는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김장을 다 했는데 김치통에 옮겨 담고 나서
저에겐 한 통만 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먹을 양으로 적당하긴 한데 저희 친정 아빠의 몫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뼈 빠지게 고생했으니 받아가도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 거는 없어요? 친척들하고 나눠 드신댔으니까 저희 아빠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뭐야? 사돈어른 몫을 달라고? 야, 막말로 이거 다 내 돈으로 사서 만든 거 아니냐? 네 아빠가 김장값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줘야 하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쎄 빠지게 고생했잖아요. 그럼 충분히 받아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 얘를 어쩌면 좋아. 시댁 김장에 손 좀 보태줬다고 큰 걸 바라네. 가만 보면 넌 애가 낯짝이 많이 두꺼운 것 같다. 시어머니는 자기 합리화를 하시며 저희 친정아빠한테는 김치 한 쪽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누이에게는 남자친구와 가족들에게 갖다 주라고 김치통 6개를 내놓더군요. 그걸 보니 아주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답니다. 이런 시댁과 자주 마찰이 있었는데 나름 받아칠 건 치면서 호기롭게 상황을 넘겼습니다. 물론 제 남편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서 갈수록 밉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스트레스를 잠시 잊으려고 남편과 가까운 인천 바닷가에 가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시원하게 바람을 쐬면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핸드폰 진동이 울리면서 자유를 잠시 멈춰야 했죠. 아빠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저기 저는 병원 간호사인데요. 김명철 환자분의 가족분에게 연락드린 겁니다. 네? 병원 간호사님이라고요? 저희 아빠가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행인이 길에 쓰러진 김명철 씨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검사해보니 대장암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김명철 씨는 수면 중이신데 보호자님이 빨리 오셔서 치료에 대해 상의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아빠가 대장암이라고요? 많이 심각한 거예요? 그건 오셔서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들으세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간호사의 전화가 끊어지자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제 손을 잡고 차로 태워줘서 병원까지 가게 됐죠. 이윽고 입원실에서 주무시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몰골을 보니 제가 엄청난 불효녀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정말이지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빨리 치료하면 괜찮아지리라 믿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아빠의 대장암은 사기고 생존율이 50%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항암 치료와 수술을 해도 확실하게 쾌차하실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50% 정도 살아남는 병이라면 분명히 아빠도 그 안에 포함되는 사람일 거라 믿고 의사 선생님께 아빠를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됐답니다. 암 크기를 줄이고 수술해야 한다 해서 바로 치료비를 결제하고 아빠를 지켜봤죠. 아빠는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자신 걱정은 하지 않고 저에게 비싼 병원비를 내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셨습니다. 지은아, 병원비 비쌀 텐데 미안하다. 이 애비가 가진 게 없어서 바로 갚지는 못할 것 같아. 아빠,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아빠 몸을 걱정하셔야 할지 왜 병원비를 신경 써? 너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이렇게 비싼 돈 쓰게 했으니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나중에 내가 꼭 갚아주마.
안 갚아도 돼. 아빠 날 자꾸 불효녀로 만들지 마. 안 그래도 아빠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 줄 알아? 그러니까 아빠는 이 딸내미한테 다 받으란 말이야. 이제라도 딸 노릇하게 해달라고. 아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 살릴 거야. 의사 선생님도 내 뜻대로 될 거라고 하셨다고.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언제 이렇게 컸대? 시집가도 아직 애기인 줄 알았더니 내가 틀렸구나. 고맙다, 지은아. 아빠는 항암 치료를 한 차례 받으시고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돈이었습니다. 암 환자의 치료와 수술비가 엄청 비싸서 저 혼자 감당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남편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수술비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비가 꽤 많이 들 것 같아. 한 5천만 원만 빌릴 수 없을까? 뭐? 5천? 당신 나랑 장난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보험은 뒀다 뭐 할 건데? 암보험을 들어놓지 않아서. 내가 무지해서 이렇게 됐어. 여보, 당신 숨겨둔 돈 없어? 조금이라도 말이야. 정말 왜 이래? 당신 아버지 병원비를 왜 나한테 달라는 거야? 뭐?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면 수천만 원 턱 내놓을 수 있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연하지. 아무리 시어머니가 미워도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봐. 그러셔? 당신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근데 나한텐 돈 한 푼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남편은 저에게 큰 실망을 주는 대답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화가 났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아빠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였답니다. 그래서 시댁으로 찾아가 시어머니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아빠가 지금 병원에 계세요. 대장암 4기라네요. 그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런데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네 아빠 암 걸렸니? 나이가 아직 60인데 아픈 거야? 역시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더니. 야, 나는 먹고 죽을래야 돈 없다. 그러니까 괜히 기대하지 말아라. 어머님, 조금 더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정말 급해서 그래요. 얘가 왜 이래? 누가 보면 네가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겠다. 그만 징징거리고 그만 나가라. 시어머니의 거절에 시누이에게도 부탁의 말을 했더니 취준생이 무슨 돈이 있겠냐며 단번에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가며 돈을 빌리려고 해봤지만 다들 목돈을 빌려주는 게 부담이 된다며 거절만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카드론을 쓰기로 했어요. 은행 대출은 더 이상 안 되니 이자가 비싸더라도 먼저 아빠를 살려야 했으니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불했습니다. 수술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암을 제거하지 못해서 또 항암 치료를 이어가야 했답니다. 아빠는 꿋꿋하게 잘 버티시며 몸을 조금씩 회복하셨습니다. 거동하시는 걸 보게 되니 이제 곧 쾌차하리라 믿었답니다. 그렇게 병원과 회사, 집을 오가며 바쁘게 살아가던 중 시어머니가 시댁에 다 같이 모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팽팽 노는 여자가 무슨 수로 결혼을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일단 축하할 일이니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신랑감을 마주보게 되는데
굉장히 훈남이더라고요. 성형외과 전문의에 집안도 꽤 잘 산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저희 시누이와 결혼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매력에 빠진진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진행됐어요. 그런데 웃기는 일이 있었으니 시어머니가 의사 사위를 들이면서 전 재산을 탈탈 털었답니다. 제가 아빠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돈 한 푼 없다며 쓴소리 하셨던 분이 사위한테는 개인 병원도 차려주고 신혼집과 혼수 그리고 외제차까지 싹 다 마련해줬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줄여서 아파트로 이사했고 이제는 그 집이 남은 전 재산이라고 하셨어요. 이러나 저러나 시어머니가 하는 짓을 보니 너무 서운하고 섭섭했습니다. 제가 다급한 얼굴로 병원비를 빌려달라 했을 땐 네 집 개가 짖나 하는 표정으로 무시했으면서 의사 사위에게는 아낌없이 탈탈 털어줘서 집까지 줄였으니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여전히 아빠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으니 아빠의 회복을 길게 기다렸답니다. 남편은 병원에 한 달에 한 번꼴로 방문했어요.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시키는 건 알겠는데 쉬는 날에는 집에서 대자로 뻗어만 있어서 저희 아빠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병원에 들렀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그냥 찾아오신 것이면 별로 놀라지 않을 텐데 안방을 차지하고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안방에 어머님이 왜 계셔? 왔어. 엄마가 내 처남 병원에 신식 기계 들여준다고 집을 팔았나 봐. 뭐? 그럼 아가씨네 돈을 해주고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오신 거야? 설마 아니지? 아니, 맞아. 엄마가 갈 데가 어딨겠어. 아들 집이 멀쩡하게 있는데 작은 원룸에서 살게 해드릴 순 없잖아. 여보, 나 내일 새벽같이 나가야 하니까 잘게.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하자. 그이는 무책임한 말을 하더니 코를 골며 자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잠을 설치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회사를 다녀와서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같이 살 수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아가씨네 부부한테 전 재산 다 쏟으시고 저희 집에서 사시겠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될 건 뭐냐? 여긴 내 아들 집이잖아. 전세긴 하지만 내 아들이 들인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혼수들 다 제가 해온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앉아 계시는 소파, 어제 주무신 침대 모두 다 제가 해온 것들이라고요. 너 정말 더럽게 치사하게 구는구나. 이 엄동설안에 나더러 밖으로 꺼지라는 거지? 그래, 좋다. 대신 나 얼어 죽으면 네가 모두 책임져라. 가실 데가 없다뇨? 어머님 돈 없으세요? 사위 병원 차려주시고 집까지 해주셨으면 혼자 지낼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세요? 당연히 없지. 의사 사위 보는데 전 재산 바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여하튼 나는 갈 데 없으니까 여기서 비비고 살 거다. 힘없는 노인네 내쫓으면 내가 동네방네 너 욕하고 다닐 거야.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아빠 병원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돈 없으시다고 길길이 날뛰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저 그때 엄청 서운했지만 다 참고 넘어갔어요. 근데 사위한테 싹 다 넘겨주시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겠다고요? 어머님,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나 봐요. 뭐? 서운? 야, 네 애비 치료비를 내가 대주는 게 말이 되냐? 막말로 네 애비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 건데. 내 사위처럼 나중에 성공해서 호강시켜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또 대장암 사기라며 치료에도 저승갈 확률이 있는 사람한테 뭐하러 헛돈을 쓰겠냐고. 어머님도 말을 막 하시네요. 한 번만 더 아빠에 대해 막말하시면 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토끼 눈을 뜨고 시애미한테 대드는 꼬라지를 보니 진짜 가관이다. 서운이 어쩌고 하면서 날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한마디만 더 하면 니년 내 아들 집에서 내쫓아 버릴 줄 알아. 알아들었으면 지랄 말고 밥이나 해. 나 배고파. 저는 시어머니의 정신 나간 태도에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하는 것도 싫었죠. 그래서 그냥 아빠가 계신 병원에 가서 밤을 보냈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내보내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예 시어머니 편에 서서 같이 살기 싫은 제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여태껏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시어머니와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똑부러지게 신혼집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 했으면 좀 알아들으셔야 하는데 여전히 안방을 차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항암 치료를 받던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항암제를 맞다 보면 종종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빠의 마지막 얼굴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왜 벌써 떠나셨냐고 손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남편이 혼자 왔는데 하루만 있다가 떠나더군요. 일을 하러 가야 한다면서 말이죠. 안 그래도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아빠의 장례식장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도망치듯 일어나는 걸 보고 오만정이 떨어졌답니다. 저는 속마음으로 이런 남자와는 절대로 평생 같이 살 수 없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렇게 아빠를 납골당까지 모시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안방마님 노릇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서운한 기색을 드러내며 왜 아빠 장례식장에 오시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고 확실하게 정을 떼어버리려고 말이죠. 어머님, 저희 아빠 빈소가 썰렁했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오셨더라면 아빠가 좋아하셨을 텐데 섭섭하네요. 서운 같은 소리 하네. 야, 지금 네 시누이가 임신 중인 건 모르냐? 내가 재수없게 장례식장 가면 거기서 귀신부터 와서 괜히 내 딸한테 악영향 끼치면 어쩔 건데? 네? 귀신이 붙는다고요? 아가씨가 임신한 게 그렇게 큰일이었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괜한 말을 꺼내서 죄송해요. 알면 가서 밥이나 차려. 나 점심부터 굶었다. 장례를 치르고 온 저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혹시 저 같은 취급을 받으신 며느님이 계시다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오만정이 떨어졌으니 계획을 세워서 이혼할 마음이었습니다. 감정대로 움직였다간 싸움에서 질 수 있으니
제대로 응징해줄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며칠을 보냈는데 남편이 알아서 잘못을 저질러 주더군요. 저와 남편의 회사가 근거리에 있어 가끔 퇴근길에 마주치곤 했는데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으며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더군요. 야근하니까 시어머니와 둘이 밥을 먹으라는 메시지였죠. 지레짐작을 해보니 남편은 야근을 핑계대고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년놈은 모텔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가더군요. 저는 거기까지만 동영상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그 정도 증거면 충분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술까지 마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밥을 먹지 않았다며 밥 타령을 하더군요. 야, 넌 시애미 굶겨 죽일 셈이냐? 내가 너 기다리느라 배가죽이랑 등가죽이 달라붙게 생겼어. 빨리 밥해. 어머님은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못하세요? 내 집에 와서 안방 차지하고 시짜지라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나가란 말이에요. 인연이 첫 토란나. 너 술 마셨냐? 그래서 지금 나한테 술주정하는 거야? 술주정이 아니라 당연한 소리라는 거잖아요. 어머님, 아들 참 잘 키우셨어요. 다른 년이랑 모텔방에 가면서 야근한다고 구라를 쳤네요. 혹시 그이가 바람난 거 알고 계셨어요? 얘가 뭐라는 거냐? 내 아들이 뭘 어쨌다고? 너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그냥 들어가서 자라. 내 밥은 내가 차려 먹을 테니까. 시어머니는 선심 쓰듯이 말하며 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는지 제 눈치를 보지도 않더라고요. 바람난 남편을 아냐고 물었으면 분명히 대화를 나눴을 텐데 모른 척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답답하고 찝찝하게 넘어가고 싶지 않아 밥상머리에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제 여자랑 모텔 가는 거 봤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어제 회사에서 빡세게 야근했는데. 바람? 당신 어제 술 처먹고 들어왔다더니 헛것이라도 본 거야? 헛것? 야, 이 개자식아.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리고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다 찍었다고. 그제야 남편은 솔직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봤구나. 뭐 동영상까지 찍었다니까 발뺌 못하겠네. 맞아, 나 바람 피우고 있어. 근데 우리 둘 사이가 연애 때랑은 다르잖아. 우리 엄마가 집에 와서 지낼 때부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됐는지 잊었어? 정남이 떨어지는 말과 행동, 아주 진절머리가 났다고. 그래서 나한테 살갑게 구는 여자가 나타나서 연애 좀 했다. 됐냐? 바람 피우다 걸리고 한다는 말이 다 내 탓이라고? 더는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은 못 살겠다. 내 집에서 꺼져! 네 애미 데리고 나가란 말이야! 야, 너 뭐라는 거야? 여기 내가 계약한 전셋집이야! 나갈 거면 네가 나가야지! 그리고 겨우 바람난 걸로 이혼하자고? 거참 웃기네. 야,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다 이혼당하겠네. 바람 피우는 건 마누라한테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 멍청한 년아. 그리고 내가 바람 피운 게 불쾌하면 너도 나가서 바람 피워. 너나 나나 대출금은 다 갚고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때까지 버티든지 네가 나가서 혼자 살란 말이야.
이런 개가 싼 똥보다 못한 기생충 자식아! 바람나서 하는 말이 맞바람을 피우라고? 당신 발상 대단하다. 근데 어떡하지? 난 너랑 똑같은 기생충이 아니거든. 저는 며칠 전에 구비해둔 이혼 서류를 들고 나와서 찢어버렸습니다.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개박살 내주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예, 너 이 정도도 이해 못하는 애였니? 그렇게 꼬우면 네가 나가라. 이 집은 내 아들 집이니까 네 년이 나가라고. 이혼 소송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 어머님, 아직 제가 큰 걸 오픈하지 않았네요. 여기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내가 이 집 샀다고요? 쟨 뭐라는 거냐? 아직 술이 덜 깼나? 이 아파트가 왜 네 거야? 저는 핸드백에 있던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왜 수령하러 오지 않냐고 말이죠. 저는 아빠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없다고 했는데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으셨답니다.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납부하고 계셨다네요. 아빠는 자신이 물려줄 게 없으니 저를 위해 사망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아빠가 남겨준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해서 제가 사는 집의 주인을 만나 아파트를 사버렸답니다. 남편은 전세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뀐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여하튼 제가 이 집의 주인이니 당장 꺼지라고 두 모자에게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말하더군요. 새아가, 네가 이 집을 샀다고? 사돈 어른 보험금이 얼마나 나온 거니? 예,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저녁에 외식하는 게 어떠니?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지 않겠어? 어머님, 제가 보험금 받았다고 하니까 바로 꼬랑지 내리는 거예요? 왜?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요? 아니요. 어머님, 저는 두 사람에게 아무것도 못 줘요. 우리 아빠 병원비 아깝다고 등 돌린 개 같은 당신들에게는 욕 말고 줄 게 없다고요. 여기 내 집인 거 확인했으면 둘 다 나가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남편도 상황 파악을 하고 나자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돈 앞에선 장사 없다는 말을 현실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죠. 여보, 우리 대화로 풀자. 내가 바람 피운 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 않을게. 왜? 내가 돈벼락 맞은 걸 알게 되니까 쉽게 버리지 못하겠어? 남 주긴 아깝니? 아이,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우리 둘이 이 집에서 쌓은 사랑과 추억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당신이 매번 문제 삼는 우리 엄마는 당신이 집 한 채 해드려서 내보내면 되지 않겠어? 당신 얼굴에 철판 둘렀어? 아주 가관이다. 난 무조건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님도 짐 챙겨서 나가세요. 제가 열을 내자 두 모자는 제 앞에 설설 기면서 용서를 빌더군요. 시어머니는 친정아빠 장례식에 못 간 것과 그동안 막말해왔던 걸 사과했고, 남편은 바람 피운 것과 다른 모든 것들까지 다 미안하다며 제발 이혼만큼은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악을 쓰며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모자는 움직일 생각이 없었고 전세로 살고 있으니 어떻게 당장 나가냐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제가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옷짐을 챙기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됐어요.
소장을 받은 남편은 무조건 잘못했다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 확실하게 거절하고 법정에 그 일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모의 폭언과 막말, 인격 모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이혼 판결이 났답니다. 그이는 신혼집의 전세금과 그동안 모아온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저에게 탈탈 털렸고 시어머니와 둘이 집 밖을 나가게 됐습니다. 들어보니 당장 갈 곳이 없어 시누이 집에 찾아갔다네요. 시어머니가 차려준 집이었으니 거기서 먹고 사는가 보다 생각하고 잊어버렸죠. 그런데 얼마 뒤 소식 하나를 듣게 됐는데 시누이가 의사 남편과 살면서 바람을 여러 명의 남자와 피우다가 걸려 이혼을 당했답니다. 두 남매가 바람 피우는 유전자가 있는지 하는 짓이 똑같더라고요. 결국 의사 신랑에게 이혼 소송을 당해 시누이와 시모 전 남편은 빈손으로 쫓겨났답니다. 시어머니는 전 재산을 들여 시누이 남편의 집과 병원, 외제차를 선물했는데 시누이의 더러운 사생활로 인해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모든 게 인과응보가 된 거죠. 그렇게 처참하게 망한 시댁 소식을 듣고 마음에 위안이 된 저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과 아빠의 보험금을 더해 뭔가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가만히 놀고 먹는 것보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식당을 개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식을 좋아했던 저는 먼저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기초를 배우게 됐고 셰프들을 섭외해서 한식당을 차렸어요. 목 좋은 자리에 차린 제 식당은 맛있다는 소문이 크게 나서 손님들이 줄 서서 먹는 곳이 됐습니다. 그만큼 일이 바쁘고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직원을 여러 명 채용했답니다. 직원 채용은 제가 할 때도 있었지만 셰프님들이 어느 정도 손발이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고 싶다고 해서 직접 사람을 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장인 저도 일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나가 장사 준비를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여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기였는데 왜 시모녀가 제 식당에 찾아왔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어요. 어머님, 아가씨? 여긴 무슨 일로... 아니,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어머나, 네가 여기 왜 있냐? 여긴 우리가 오늘부터 일할 식당이야. 아, 박 셰프님이 새로 채용했다는 사람들이 두 분이었어요? 하, 이거 참 웃기는 인연이네. 아니, 악연이라고 해야겠죠? 제가 이 한식당 사장이에요. 뭐라고? 새애기 네가 여기 대표란 말이야? 어머머, 이건 하늘이 이어준 거다. 너랑 내 아들이 다시 잘 되라고 하늘이 다리를 놓아준 거라고.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제가 미쳤다고 그 인간이랑 재결합을 하겠어요? 어머님, 아가씨, 일하러 오셨으니까 일하세요. 제가 내치진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제가 한식당 대표라는 걸 알게 되자 김칫국을 마시고 저를 전 남편과 재결합하길 기대하고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단지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일하라고 한 건데 말이죠. 그런데 시모녀가 일한 지 보름이 지나자 저희 직원들에게 자기들을 저와 한 식구라고 말하면서 일을 게을리했답니다. 제 시어머니자 시누이라는 말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셰프님이 저에게 와서 시모녀의 악행을 다 말해 주셔서 가만두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두 퇴근하고 시모녀만 남았을 때
더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러줬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내일부턴 출근하지 마세요. 저랑 한 식구라고 말하면서 직원들한테 갑질했다면서요? 힘든 일은 다 피하고 카운터에 앉아 사장놀이 하셨다고. 역시 두 분 답네요. 제가 2호점 오픈 준비로 자리를 많이 비웠더니 그렇게 멋대로 일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두 분이 일한 건 다음 주에 입금할 테니까 내일부턴 나오지 마세요. 세아가, 너 일부러 우리한테 가게 맡기고 비운 거 아니냐? 내 아들하고 재결합하려고 우리를 이 식당에서 일하게 해준 거 아니냐고. 네? 과대망상이 아주 심하시네요, 어머님. 정신과 가서 치료 좀 받으셔야겠어요. 아가씨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재결합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인생 살면서 만난 최악의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제 앞에 있어요. 바로 어머님과 아가씨라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세아가, 너 왜 이러니? 정색하니까 무섭잖아. 예,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세아가, 네가 2호점 내면 우리가 여길 맡아서 제대로 운영하면 안 될까? 우리 과거는 다 잊고 미래만 생각하자. 내 아들은 아직도 널 그리워하고 있어. 사실 오늘 너 보려고 여기로 오고 있다. 뭐라고요? 그 일을 여기로 불렀어요?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 이봐요들,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꺼져주세요. 제 전남편이 여기로 오는 건 불쾌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고요. 세아가, 일단 한번 만나봐라. 내 아들이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줄 아니? 이왕 오고 있다니까 만나보고 결정해라. 어머님, 그이 여기 오면 큰일 나요. 뒤질지도 모른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 그 정도로 내 아들이 싫어진 거야?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만나 죽어라. 이 노인네가 부탁 좀 할게. 나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오고 있다니 제가 뭘 어쩌겠어요. 이윽고 전 남편이 제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제 얼굴을 보더니 한박 웃음을 지으며 두 팔 벌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기 전에 누군가의 손에 목덜미를 잡혔어요. 제가 사귀고 있는 현재 남자친구한테 말이죠. 제 식당 옆집에 양식집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항상 퇴근할 때 저를 데리러 왔답니다. 제 남자친구는 격투기 선수로 활약하다가 은퇴하고 요리 쪽으로 빠진 남자였어요. 또 제가 전 남편과 전 시댁이 어떤 인간들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말해줬기 때문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눈앞에 제 전 남편과 시모녀가 있으니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말을 붙이지도 못하고 제 남자친구에게 돼지게 얻어 터졌습니다. 네가 내 여친을 힘들게 한 개자식이냐?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니놈 언제 만나나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날인가 보다. 네 가족들 앞에서 작별 인사해라.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고. 뭐야 당신? 내 마누라 남자친구? 근데 힘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이거 놔! 놔주세요! 아파요! 죄송해요! 그냥 갈게요, 형님! 제 남자친구가 전 남편의 팔을 꺾어서 바닥에 주저앉혔더니 형님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궁상 맞고 찌질한 그 이의 면상을 보니 다시 한번 하루빨리 이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자는 차마 손대지 못하겠다며 시모녀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겁을 먹고 두 다리를 벌벌 떨고 있더군요. 제가 딱이라도 한 대씩 날려주려고 했는데
똥 같은 년들에게 제 손을 더럽히기 싫어서 그냥 눈으로만 노려봤답니다. 시모녀는 결국 제 남자친구에게 겁을 먹은 채 헐레벌떡 식당에서 떠나더라고요. 전 남편은 여전히 팔을 꺾인 채 주저앉아 있었는데 말이죠. 남자친구는 오늘이 아니면 응징해줄 날이 없을 거라며 제가 그만하라는 만류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식당 문을 닫고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알아서 패든지 조지든지 알아서 하라고 전하면서 말이죠. 차 문을 닫고 있었는데 식당 안에서 들리는 전 남편의 비명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는데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음악 듣듯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10분 넘게 지나자 전 남편이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남자친구가 뚜벅뚜벅 걸어서 제 차에 올랐습니다. 그이는 속이 시원하도록 손을 봐줬다며 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묻더군요. 자기야, 원수가 저 지경이 된 걸 보니까 어때? 뿌듯하지? 별로? 그냥 몇 대 때려준 거잖아. 난 저 인간이랑 가족들이 지금보다 더 지옥 같은 곳으로 떨어지면 좋겠어. 어쨌든 뭐 자기가 패대기 좀 쳐주니까 속은 시원하네. 그럼 우리 데이트나 하러 가자. 그렇게 전 남편을 조진 후에 먹은 밥맛은 아주 그냥 개꿀맛이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 몇 달을 더 하고 나서 재혼을 했답니다. 저와 그이는 둘 다 재혼이어서 따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올 사람도 거의 없고 둘 다 조용한 걸 좋아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신혼집을 멋진 주택으로 마련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게 됐고 이듬해 남편을 닮은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은 아빠 닮으면 잘 산다고 하니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그이는 딸이 자기 얼굴과 너무 많이 닮아서 나중에 시집을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은 아빠의 보험금을 받고 나서 확 달라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만약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면 이혼할 용기가 생겼을지도 모르겠고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사람을 웃고 울게 한다는 말을 전적으로 동의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 시모녀의 최후를 전해드려야겠죠? 세 사람은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시누이 남편에게 다 까먹고 원룸을 전전하며 각자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으므로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잘리기 일쑤였답니다. 전 남편은 다니던 회사의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재취업을 못해 계속해서 알바만 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은 저렴한 월세를 찾아 전전긍긍하다가 아주 깡총까지 들어가서 살고 있다네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진 모르겠지만 아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망해가고 망쳐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제 전남편과 시모녀와의 웃기고 기가 막힌 사연을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글로 써보니 평범하지 않은 경험은 확실한 것 같네요. 그럼 많은 분들이 통쾌감을 느끼셨으리라 믿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